2018년 아주 무더웠던 여름,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는 유난히 이상한 민원이 많이 접수됐습니다. 506호의 민원은 집 문 앞에 오물이 뿌려져 있는데 냄새를 맡아보니까 인분이었다라는 거였습니다.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짐작 가는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그 아래층 406호에서도 민원을 넣었는데요. 유리층에서 베란다 쪽 창자로 뭐 벌레 같은 거 집어 던진다. 그거예요. 그 406호에는 42살 먹은 안씨라는 남자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요. 위층 506호를 직접 찾아가서 아니, 당신들이 뿌린 그 벌레가 우리 집안 곳곳을 돌아다닌다. 제발 그 벌레를 던지지 말라. 506호에서는 그런 적이 없다고 펄쩍 뛰었습니다. 506호면 아까 문 앞에 누가 변을 뿌렸다라고 그렇죠. 민원을 넣었던 그 집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506호는 변을 뿌린 사람이 406호 남자 같다고 의심했어요. 아랫집 윗집에서 서로 변을 뿌리고 뭐 벌레를 뿌리고 막 그런 상황인 거네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제 406호에 가서 직접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네. 집에 벌레도 어떤 분들은 벌레가 떨린 걸 자기가 어떻게 보이는데 나 안 보이는데. 그런데 며칠 뒤에 506호에 사는 민지 큰어머니가 출근하는데 계란을 던지면서 욕설을 퍼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 벌레 뿌리지 말라 했지. 계속 이렇게 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못 살죠. 네. 이 고3 민지도 요즘에 자꾸 누가 쫓아오는 것 같다. 그래서 어. 불안했었거든요. 그래서 문 앞에다가 CCTV까지 설치를 하는데요. 기내까지 시키네 봐라. 맞네. 세상에. 아, 나 진짜 아슬아슬할 뻔했다. 이거 경찰서 갖다 주고 가라, 파출소에. 잡힐 뻔했네. 아이고, 세상에. 406호 남자입니다. 어머. 민지를 뒤따라와서 계속 또 초인종을 누릅니다. 안 가고 저 바위 보이네. 안 가고 저 서가 있어요. 딱 보고 이런 게라서. 이사라고 있다는 게 너무 무섭다, 나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이 남자가 또 나타나요. 아 뭐야? 어머 던져. 뭘 막 끼웠네요 문에다가. 와. 간장, 식초 그리고 인분 섞은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렇게 공포의 이웃과 위태위태하게 지냈는데요. 한 달 뒤인 2019년 4월 17일 새벽 4시 25분 이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화재 경보가 울린 건 새벽 4시 반쯤으로 아직 일어나기는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집에서 그냥 불이 났구나 싶었는데 근데 막 소방차도 막 한 6시, 7시 오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좀 불이 심하게 타고 위로 올라가가지고 위에 집까지. 화재 경보가 울리고 잠자던 주민들은 놀라서 비몽사몽 상태로 집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이때 119, 112에 한 40여 건 정도의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지금 아파트가 피바다예요. 빨리 와주세요. 불이 나는데 왜 피바다죠? 506호에 사는 민지와 큰어머니도 자다 깨서 허둥지둥 대피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2층 계단에서 멈칫합니다. 비상계단 연기 사이로 한 남자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양손에 뭐가 있었어요. 한 손에는 34cm쯤 되는 회칼,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24cm 되는 장어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민지와 큰어머니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쌍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목 부위를 크게 다친 큰어머니는 1층 출입구 방향으로, 또 민지 양 같은 경우는 2층 복도로 도망을 치는데요. 결국 민지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근데 이게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남자는 다시 기다립니다. 뭘 또 기다려요? 그때 4층에서 자다 깬 11살 예은이, 그리고 예은이 엄마가 내려오는데요. 남자는 예은이의 엄마를 마구 찌릅니다. 이때 예은이의 비명을 들은 예은이 할머니가 달려와서 남자에게 달려드는데요. 남자는 다시 할머니의 목과 얼굴을 또 무자비하게 공격합니다. 잠시 후에 내려온 예은이 아버지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어머니와 어린 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은이 아버지는 딸이나 아내보다 조금 늦게 내려온 그렇죠. 거네요. 가족들한테 먼저 1층으로 대피 페이스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웃집 문을 다 두드리면서 주민들을 깨우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내려와 보니까 이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 있었던 거죠. 다 대피하는 마당에 비상계단에 그런 남자가 도사리고 있을 거라고 누가 맞아요.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사람이 이번에는 이제 저벅저벅 걸어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비상 계단으로 향하는데요. 또 거기서 대피 중인 59세 어머니와 31살 딸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도 망설임 없이 칼을 또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칠십 대 노부부도 가차없이 공격을 하는데요. 할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막아서는 할아버지를 무자비하게 공격한 뒤에 할머니의 목 부위를 공격하고 발로 차서 쓰러뜨렸는데요. 이때 이제 경찰이 딱 막아서게 됩니다. 동안 경찰은 대치 끝에 안 씨를 검거했습니다. 오후 4시 50분경 피의정과 공포탄, 실탄을 발사하고 저항하던 피해자를 장공으로 제압하여 불가했습니다. 모두 5명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17명이 중상해를 입었는데요. 크게 다치거나 숨진 피해자는 합쳐서 22명이었습니다. 대체 이 남자는 정체가 뭐예요? 406호 남자 안인득의 얼굴인데요. 당시 안인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506호 주도로 아파트 주민들이 합심해서 벌레를 뿌리고 욕을 하면서 나를 괴롭혔다. 아무도 나를 돕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나설 수밖에 없었다. 범인의 정체를 알고 더욱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루아침에 어머니와 딸을 모두 잃은 예은이 아버지였습니다. 안인득의 형과 고등학교 때부터 절친한 친구 사이였어요. 안인득은 평소에 예은이 가족이 자기한테 잘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 욕하고 벌레를 뿌려대는 패거리라고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저도 뭐 하소연을 했었고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안 보다가 불이익을 당해오고 뭐 이러다 보면 화가 날 때도 나고. 범행 언제부터 준비했어요? 준비가 아니라 막 점점 막 불이익을 당하다 보면 화가 날 때도 나고. 범행이 있었던 날 그 안인득의 행적을 조사를 해봤는데요. 새벽 1시 50분쯤에 아파트 CCTV에 찍힌 모습입니다. 손에 뭘 들고 들어가네요? 기름통입니다. 자기 집안의 방과 거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현관문 앞에 서서 둥근 모양으로 구긴 신문지를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에 그 안쪽으로 던져 넣습니다. 또 다른 주민은 더욱 충격적인 증언을 하는데요. 세이브된 그 손잡이 있잖아요. 거기를 탈탈탈탈탈 치면서 불이야 사람을 깬 것 같아요. 빨리 내려오라고 그 죽음의 구덩이로 사람들을 부른 거잖아요, 직접. 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안인득의 한 그림 검사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빠르게 그린 건가, 슥슥? 약간 날카로운 것 같아요. 네. 짧은 시간에 굉장히 충동적이고 즉흥적으로 그려나간 모습인데요. 그림을 그리면서는 점점 피랍도 높아지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가는 등 이렇게 내면의 분노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반성은 하고 있던가요? 왜 나만 이렇게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평생을 억울한 게 많고 내가 늘 당하면서 살아왔는데 그 사람들도 조사해 주십시오. 싹 다 조사해 주십시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처벌 받아야 하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소연을 백날 해봤자 아무도 얘기를 듣지도 않고 내가 불이익을 당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은 누가 해주는 건가요? 저렇게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니까 막 화는 치미는데 무슨 동기가 있어서 이런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네, 사람들이 자기를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안인득의 프로파일을 보시면 피해의식이라는 영역에서 이 기준점인 65점을 뛰어넘는 이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임상 그래프가 상승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자, 여기서도 동일하게 정신증과 같은 일종의 망상이나 환청 등에 기이하고 특이한 경험들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고 이웃 주민들이 단체로 짜고 나를 괴롭힌다.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감시한다. 이런 안인득의 말은 피해 망상에 해당이 됩니다. 수근거리는 걸 볼 때 내 욕을 한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믿는 것들을 관계 망상이라고 부르고 조현병이나 기타 정신증적 질환에서 흔히 관찰이 됩니다. 아파트 내 우리가 사는데 주공사업자 아파트 내 완전 미친 정신 나간 것들만 수두룩하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주민한테 이런 피해 망상을 확산시키면서 분노를 전가해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사건이 너무 안타까운 게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9년 전인 2010년 안인득이가 길 가는 사람한테 흉기를 휘두른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자기를 뭐 감시하라고 보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그때 이렇게 막 흉기를 휘둘렀다 그러면 경찰이 출동을 했겠죠? 편집형 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으로 보호관찰형을 받았습니다. 2011년에 그 10개월 정도 입원을 했어요. 퇴원한 후에는 5년 동안 꾸준히 외래 진료를 받기도 했고요. 그런데 2016년 7월 진료를 중단했습니다. 무려 2년 9개월 동안 치료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 사이에 공격성은 점점 심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조금 더 치료만 잘 받았어도 이런 큰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 같았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참사를 막을 수 있었던 첫 번째 기회를 놓치게 된 건데요. 근데 사실 두 번째 기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506호의 신고였던 거죠.
506호가 그냥 아파트 관리실에만 전화를 한 게 아니라 경찰에 112에까지 신고를 했었네요. 2주 동안 4번에 걸쳐서 경찰이 출동까지 했었던 겁니다. 와. 네, 경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뭐 계란을 먹거나 직접적으로 상해를 가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건 접수를 해드릴 수 없다. 피해자가 직접 CCTV를 설치해서 증거를 확보하고 아닌들에게 다시는 506호에 찾아가지 말라고 계도한 후에 그냥 현장에서 종결했습니다. 당연히 현장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한 경찰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 위층 사람만 그런 벌레를 뿌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닌득이 밑에 층 사람도 옆집 사람도 지나가는 애들도 벌레를 뿌린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 사건 처리에도 구속은 안 되고 벌금 정도 나와서 보복할 수 있다. 이웃지간인데 벌금이 나오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느냐? 웬만하면 참는 게 나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경찰은 이 사건 직전에요. 고위험 정신질환자 112 신고가 들어왔어요라는 내부 업무 지침을 발간을 했는데요. 이 내용 중에는 응급입원 판단 매뉴얼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스스로 만든 그 지침에 따랐다면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와. 그 506호의 사위가 혹시 아닌득에게 전과나 정신병력이 있는지 확인해달라 이렇게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아닌득을 아무 이상이 없는 깨끗한 사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대로 확인을 안 한 거죠. 이게 이해가 안 가. 사태가 아주 심각하다고 느낀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닌득의 형이었습니다. 담당 형사한테 동생이 조현병이라는 걸 알렸고요. 정신병원에 내 동생을 좀 입원시킬 방법이 없을까요? 하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방화살인 사건이 일어나기 딱 2주 전이었어요. 이 아닌득의 형은 정신병원에도 전화를 직접 해서 강제 입원 절차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담을 했어요. 저희들이 가가지고 환자를 이렇게 모시올 수가 없어요. 개인의 신체를 감금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벌이 엄청나게 커요. 재정령 발언하는 건 원칙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아이고. 그러니까 아닌득 본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입원을 시킬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그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있는데 이게 2017년에 개정이 됐는데요. 과거에 불법적으로 막 감금하고 이랬던 거를 좀 시정하고 이 정신질환자들의 인권을 좀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개정이 된 건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 환자를 어떻게 보면 사회가 방치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된 겁니다. 그 아닌득의 형은 형사에게 또 한 번 물어봅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형사는 다음에 사소한 사건이라도 접수되면 그때 한번 해보자. 사건 이후에 아닌득의 형이 만약에 아닌득의 사형에 가족의 동의가 필요하면 동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신질환자를 돌봐야 하는 가족의 어떤 현실적인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녹아있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한 1심 판결보다 감형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현병 병력과 정신감정 결과를 고려해 아닌득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가 있었고 망상 등 심신미약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상남도 경찰청에서는 이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건하고 연관된 한 사람에게는 감봉, 나머지 한 명한테는 이제 견책이라는 징계를 줬고요. 2년 6개월 뒤에 이제 일부 피해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요. 피고 소속 경찰관이 아닌득에 대한 진단보호 신청을 요청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에 나아가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라고 재판부는 판단했고요. 그래서 피해 유족에게 약 4억 원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레드 플래그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순간들을 막지 못했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지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혹시 정신질환
대해서 오해를 가지시지 않기를 바라고요. 국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이 위험성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 평범한 이웃 주민이 또 아닌 듯과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병을 앓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조현병을 앓고 있지만 제대로 치료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즉 그런 사람을 그냥 피하자. 같이 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거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개인의 어떤 불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 되고 책임져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사건은 예견된 범죄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재난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오늘 스모킹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거실바닥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얼굴, 목, 온몸을 마구잡이로 찔렀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일한 단서는 범인의 족적뿐이었습니다. 단서가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아들은 엄마를 죽인 게 그 남자일 거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누군가 뒤에 있다. 피해자를 공격하고 있을 때 현관문 밖에 서 있었다는 거죠. 설마 공범 역할 할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